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피는 조프로의 경제 백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연말에 우리 경제계를 뜨겁게 했던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네. 선언이 있었는데 그 파장이 여전한가 봐요. 이번 주엔 채권단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또 무슨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저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 설명회가 나왔거든요. 진행이 됐는데 이건 사실 당연히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절차의 시작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그 채권액 기준으로 75%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은 돈을 더 빌려주거나 빚을 갚을 시점을 늦춰주거나 일부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런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가 따라가게 되고요. 일단 회사가 얼마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채권 금융회사 600여 곳이 대상이었는데요.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에는 윤태영 창업회장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회를 준다면은 사력을 다해서 태영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지금 수주 잔액이 12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도 4% 수준이라서 건설업계에선 상위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라는 기회를 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PF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좋아서 가능성을 과신했다고 실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윤 회장의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부동산 PF 규모입니다. 지금 한 9조 원 규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규모가 작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예. 질의응답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떴는데요. 아무튼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태영그룹이 최근에 매각한 태영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2천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1,500억 원가량이 되거든요. 이거를 태영건설에 투입을 하고 계열사 가운데 알짜라는 평가를 받는 에코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매각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 운영업체인 블루원이라는 곳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평택 사이로라는 곳의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채권단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동의도 힘들 것 같다. 그런 분석까지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고 앵커님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잘 들여다보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 외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에코비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상당한 알짜 회사입니다. 폐기물 관련 자회사인데요. 자산 가치만 한 2조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몸값으로 3조 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한 자금을 수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정도 내용은 이미 다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을 놀래켜줄 그리고 태영그룹의 진정성, 정말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오너 일가의 사대 출연 그리고 SBS 지분 매각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예. 후자는 방송법 같은 문제가 있어갖고 약간 걸림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제 출연은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내용이 빠졌던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사제 출연에 대해서 뚜렷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남은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 정도 답변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저게 다냐 이런 웅성거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반응이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구체적인 자국 예관이 없고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수준이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채권단의 75%가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워크아웃에 동의를 못 해주겠다 이 얘기죠. 예. 이에 앞서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서도 그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매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원래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주회사인 TY홀딩스에 채무 상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형건설을 직접 지원한 거는 4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태형건설도 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연대처음이니까 태형건설을 도와준 거나 다름없다. 약속대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채권단 쪽에서 이거를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냥 말장난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제 출연도 없고요. SBS도 안 판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국까지 반응이 상당히 싸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혹도 있어요. 예. 태형그룹의 오너 일가가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몫으로 빼돌렸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자금이 파킹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비판이 커지다 보니까 태형 쪽에서 사재 출연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한 484억 원 정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태형 인더스트리의 매각 대금 가운데 윤성민 회장의 지분 매각 대금을 전액 지원했고, 예. 또 태형건설의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 원, 아버지인 윤세영 창업회장도 38억 원을 넣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을 채권단이 그래 열심히 하셨군요 라고 인정할 리가 없겠죠. 채권단 내에서는 사재 출연 규모가 3천억 원은 돼야지 된다라고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아웃을 위한 협상이 처음부터 삐걱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플러스 알파의 감동도 없었고 거기다가 지금 의심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오는 11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았죠. 예. 이날 열리는 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형건설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지금 채권단은 물론이고요. 금융당국에서도 태형건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기업은 철저하게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 못 갚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구안을 보면은 과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드는 수준입니다. 물론 워크아웃 초기에는 항상 양쪽의 기대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요. 이번 사안에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채권단 내에서는 태형그룹이 SBS 같은 알짜 계열사만 남기고 태형건설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복현 금감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총평은 태형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은 오너 일가의 자구안일 뿐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은 오너 일가의 급한 일에 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에코비트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건실한 기업인 건 맞지만은 이게 태형그룹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합작사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매각이 될지 이 부분도 의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일이 아닌 이번 주말까지는 납득할 만한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겠죠. 사실상 마감 시한을 제시한 셈입니다. 예. 일단은 뭐 SBS 지분 매각은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뭐 자구안을 이행하겠다 확약이 있다면은 이런 대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동의를 받으면은 한 4월쯤에 2차 회의를 열어서 계획을 최종으로 확정을 하고요.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끝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예. 보통 이럴 때는 법정 관리로 가게 됩니다. 채권단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해서 기업 활동 전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채권은 동결이 되고요. 수주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사라졌으니까요. 정상적인 영업도 불가능해지죠. 네. 당연히 태형건설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거는 태형그룹이 진정성을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요, 조 기자님. 경제 뉴스만큼은 특히 경제 뉴스만큼은 좀 좋은 얘기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살펴보니까 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뭔가 좀 많이 좋아질 거다 그런 예상보다는 뭐 지금도 별로 안 좋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혹시 괜찮은 내용이 있나 찾아봤더니 반도체 산업이요. 이것만큼 뭐 지난해보다는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가운데에서 내년에 기대가 되는 산업을 꼽자면은,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조선이 있습니다. 선박이요. 산업연구원 쪽 자료를 보면은 올해도 한 10% 정도 수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선이라는 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일 배송해주는 그런 라면 같은 품목이 아니죠. 만드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중도금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관마다 전망은 조금씩 다르고 뭐 업종별로 전망이 다르긴 하지만은 반도체 조선 정도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부진할 것으로 보는 곳은 2차 전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반도체가 왜 이렇게 좋을 것이냐? 이 예. 부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지난해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기저 효과가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상당 부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기저 효과를 빼고도 반도체 수요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해 최대 이슈를 꼽아보자면은 바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려면은 당연히 대규모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성능이 필요해요. 예. AI용 반도체 칩셋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AI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메모리 반도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것들도 이런 AI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는 비싸고요. 이익률도 높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전자제품 교체 수요가 왕창 늘어나진 않더라도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새해 들어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상당폭 반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도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있어서 뭐 아파트 오랫동안 지었다가 한꺼번에 확 뭐 새로 뭐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군요. 네, 지금 교체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가 다가온 것으로 보고 예, 있어요. 예. 자, 관심. 그렇다면 지난해 이렇게 부진했던 반도체가 살아나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될까요? 물론 뭐 나쁜 영향은 당연히 아니고요.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요. 미치겠죠.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요.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철강, 2차 전지 이런 국내 대표 산업의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정도만 선전을 했을 뿐인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진했던 거 역시 컴퓨터와 반도체였습니다. 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4%나 줄었어요. 그래서 얼마였냐? 지난해 수출액이 986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6,327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부진하다는 소리 듣고 수출액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전체 수출액의 15%를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차지하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 반도체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면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게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아무튼 이거 목표 같은 개념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거는 세계적인 교육 회복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교역이나 뭐 조선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국내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내수가 지금 부진하고요. 건설 쪽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부동산 PF 문제 같은 걸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은 예. 교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회복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도 그나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예. 변수도 물론 있습니다. 변수요. 예상대로 다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겠죠. 예. 우리랑 예상이 다른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변수라면 역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경기의 타격은 불가피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전반적인 경제가 나빠진다면은 제품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고 해서 10년 쓴 컴퓨터를
뭐 당장 바꾸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당장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제품 교체가 미뤄지면은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 부진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반도체 시장의 회복 자체는 뭐 예상되는 일이긴 한데요. 예. 어느 정도 강도로 회복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